자, 어저께 저희들이 보도했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허경영과 명태균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5%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다라는 거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먼저 명태균 대표와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만나는 장면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사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고요. 또 이 사진 때문에 실제로 명태균이 왜 허경영을 만났느냐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대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 한번 보실까요? 스픽스가 최초 공개한 저 사진으로 조선일보가 5% 여론 조작에 혹시 허경영과 명태균이 함께한 것 아니냐. 명태균 허경영 대선 지지율 5% 여론조사 관여 의혹이 있다고 저 사진을 쓰면서 우리가 어저께 공개했던 녹취 자료를 함께 공유했는데요. 그 녹취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녹취 내용 이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요. 자, 저희들이 지금 보여주는 저 사진은 사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고요. 자, 조선일보가 이제 뭐 인용 보도했다는 것은 뭐 스픽스가 취재를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사진이 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아닐 테고 저희들이 최초 공개한 것이니까요. 자, 저만큼 저게 이제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녹취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오늘 나오나요? 아니요, 내일까지 돌리신다 하시던데. 그 좀 허경이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저기 허경이도 저 밑에 아들 그 다 밥줄인데 네네. 눈치 끌고 있을 건데 그거 줄 때는 나름대로 5% 나와야 뭘 할까 해라. 그 뭐 0. 몇 %인데 그 뭐 자, 이제 저렇게 이제 0. 몇 %밖에 안 나오는데 0.8%죠. 예, 0.83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허경영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지지를 0.83% 받았는데, 자, 저 내용을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자, 저기에 좀 더 상세히 나옵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어떻게 스픽스 인용을 했는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대선 과정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와 여론조사 지지율을 조작했던 의혹이 나왔다. 맨 아래를 보십시오. 네. 맨 아래를 이제 보시고요. 자, 형광펜 저기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 그 뒤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라고 박 교수 해놨습니다. 커뮤니티에도 떴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제 저희가 스픽스에서 방송하고 난 이후에 예. 몇 명 커뮤니티에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캡처한 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참 원출처를 적는 게 언론사의 정당한 접근 방식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원출처를 뭐 적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저걸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참 조선일보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스픽스를 인정하기 싫다. 솔직히 그런 이거 것인가요?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좀 조선일보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언론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계실 텐데 인용 같은 거 할 때는 좀 정확히 해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근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렇게 하시니까 좀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아니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해서 기사 쓰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면 그게 출처가 다 표시가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스픽스라는 유튜브 방송국 거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스피뉴스가 지금 언론사 등록도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고 있는 언론기관인데 거기에 것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해가지고 기사니까 그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오는 걸 확인도 안 하고 올려가지고 그걸 기사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가짜 뉴스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냐 이 말씀인 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조선일보스럽다는 거지.
원래 이제 보도는 스픽스가 했는데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사진이 올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있어요. 이거를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2차 인용을 했을 수도 있고 2차 인용을 할 때도 이게 혹시 요즘은 워낙 페이크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작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걸 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원출처 표시를 이제 안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쓰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선일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종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니 사진을 인용하면서 어떤 종이 신문이라고 우리가 어떤 종이 표시를- 신문 커뮤니티나 댓글에 의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고. 무슨 그 신문사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하는 뭐 짓들이지. 그래서 왜 저렇게 굳이 해야 하느냐 취재라는 것은 누구든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취재해서 인용해주면 그냥 뭐 스픽스라고 하면 뭐 그거 그렇죠. 된다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당연히 왜 스픽스라고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게 뻔한데 저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지 이해가 좀 잘 되지. 아니 조선일보 정도 되는 언론사면은 스픽스에 전화가 오고 취재를 해가지고 재인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온라인판에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기사 밀어내기를 해서 양으로 자기들이 이제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작전들을 하고 있고 요게 이른바 이제 진중권 쩌날리즘이라고 하는데 남의 그 커뮤니티라든가 SNS 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쓰면은 책임도 안 져도 되고 기사 양도 무한대로 늘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을 가지고 이 온라인상의 언론의 이 양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장 장악 전략. 네. 요 아주 나쁜 방식이에요. 그렇네요. 자 어찌됐든 저희들이 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은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일부 보도를 하고 인용을 했는데 뭐 그래서 단독 보도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공함으로써 허경영과 어떤 기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밝혀질 것 같고요. 기왕에 공개한 김에 저희들 제작진 사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제네시스 EQ 검은색 차량인데 64우의 공구라는 차입니다. 예. 자, 이 차량 한번 보시죠. 야, 차 좋지 않습니까? 이게 EQ900라는 차인데요. 제네시스 중에서도 제일 좋은 한때는 거죠. 제일 좋은 차였죠. 자, 이 차가 누구 건지 왜 우리가 띄워주고 있는지 노영희 변호사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인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가 아닐까. 예. 네. 자, 저 차량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대표가 현재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64우의 공구가 붙어 있는 저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를 따져보면 미래한국연구소와 본인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한국연구소 끝까지 자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박 교수 저 차량이 미래한국연구소로 등록이 돼 있고 거기에서 세금을 내왔다면 그건 실제로 자신이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차가 보니까 이른바 이제 희연 넘버가 아니네요. 네. 그럼 뭐냐면은 렌탈이 렌탈이 아니고 리스가 아니라. 실제로 구매를 해가지고 미래항공연구소에서 이용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구매해서 타고 있을 정도면은 거의 오너급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자,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 대표라고 하는 이제 김땡땡 소장에게 저희들이 물었는데 문자로 답변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저 차량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니 자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여태껏 명태균이 제네시스 차를 연구소로 등록한 것조차 몰랐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렇게 또 나를 바지 사장으로 증명시켜 주네요. 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누구 것이냐? 실질적인 경영자는 명태균이었다라는 거고 이번 국정감사 정인으로 나왔던 강혜경 씨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명태균 개인이 사용했던 돈을 무려 1억 몇천만 원을 증거로서 국정감사에 가져왔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자기가 아니고 본인은 아무 상관도 없다. 내가 뭐 결제를 했냐 뭘 했냐 증거를 하나라도 가져와 봐라. 뭐 0.1%라도 가져와 봐라. 이렇게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사실 명태균 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가 모든 의사결정을 했고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픽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저 미래한국연구소의 그 바지 사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그 명의가 있으신 그분은 김 소장이라고 그냥 그냥 칭하죠. 김땡땡 사장님인데 김 실질적으로 소장, 예.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이 미래한국연구소와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전과가 여러 번 생긴 거예요.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벌금을 5번이나 맞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본인에게 지시하고 본인 앞으로 다 떠넘긴 사람이 명태균 씨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되게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스픽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차량이 미래한국연구소 소속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조차도 만약에 사장이 몰랐다면 우리 전 대표도 사실은 뭐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차량을 저렇게 EQ 900 라인 정도를 줄 900을 정도면 예.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고서는 또 어느덧 저 차가 너무 비싸서 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P&R에 계속해서 그 조사를 의뢰했던 비용도 못 줘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4,60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P&R에 이제 서 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로 그 얘기는 꺼내기도 싫다는 거예요. 이미 날린 돈이고 못 받는 돈인데 몇 천만 원인지 자신은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 불편하다. 왜냐하면 안 줄 게 뻔하고 얼마나 많은 독촉과 내용 증명해 준하는 연락을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았다. 지금 현재 명태균 대표는 저 차량을 뭐 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소유주가 누군지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명태균의 거짓말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이제 해명하는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더 알려드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루어졌던 81차례의 여론조사, 그 이전에 또 여론조사가 있었죠.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의 여론조사, 또 그 이전에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전부 당사자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미래한국연구소의 데이터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일단 없습니다. 박 교수. 네. 그러면 공짜 여론조사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기부행위입니다. 기부행위 맞습니까? 잠깐만.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비용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죠.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 두 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이준석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이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사실은 한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노영이 그 근거를 갖고 와라 먼저 이렇게 어제 다른 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를 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준석 의원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해주고 대신에 그와 관련된 비용은 그분들이 내지 않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이 부분이 해명이 돼야 되는데 보통 그렇죠? 이제 박 교수가 정치 현장에서 그 선출직 공직자를 많이 만나 보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여론조사를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8번 그냥 해줍니까? 그런 거 없죠. 그건 황당무계한 상황이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선거니까 당내 선거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당내 선거도 선거 공영제가 웬만큼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급되지는 않지만요. 후원의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 제가 알기로 1억 5천 정도의 후원의 계좌를 열어서 그다음에 비용을 쓸 수 있는데 후원의 계좌에 1억 5천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통장을 1억 5천을 정치자금법 통장으로 또 옮깁니다. 그러면 이 쓴 돈에 대해서는 증빙을 해야 됩니다. 증빙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뭐 여론조사 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홍보물 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만약에 공짜로 해줬다 이러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되는 게 맞습니까? 네네네.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관위에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선관위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실제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임의적으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여론조사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러면 한두 번 정도야 이제 그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게 여러 번에 걸쳐서 특히 뭐 아까 말한 대로 7, 8번 내지는 우리 대통령 관련해서 뭐 81번 이런 식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최소한 두세 번 이루어졌을 때까지는 뭐 그 사람의 선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알면서도 이것을 암묵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좀 걸릴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라도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관위에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의뢰를 했는가라는 부분. 그렇죠. 두 번째는 활용도 부분입니다. 그렇죠. 활용도 부분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도록 활용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쪽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복수의 이제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P&R의 소유주가 명태균 대표였다라고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주니까 돈이 뭐 들어가더라도 본인 회사니까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까지 생각을 했고 그 내용은 제가 복수의 일종의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범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해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봤으면 그냥 갖다 주니까 내가 본 것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봐야 돼요.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미래한국 여론연구소라든가 P&R에 여론조사 용역, 연구 용역을 준 적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컨대 이제 그 선거에 나가는 후보가 이제 차를 타고 유세를 이제 다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호의로 제가 그 유세 기간 동안에 차를 제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차를 타고 만약에 그 후보가 이용했다고 칩시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위반입니다. 당연히 명백합니다. 되겠죠? 예.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7, 8번을 호의로 만약에 그냥 가져다가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면서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거는 명백하게 불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하지만 공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 여론조사에 들어갔던 이제 비용을 어디로부터 조달했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고령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배모 씨가 네.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하여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대구에서 지금 민주평통 지회장을 하고 있는 이모 씨, 대구시의원 출마자도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했는데 이 사람들이 빌려준 돈이 실제로 공천의 대가로 줬던 돈이 6천만 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많다는 겁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차용증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폐기가 됐고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를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빌렸는 것인지 얼마를 받은 것인지 조사를 해보면 검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 하나고요. 검찰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혜경 공익제보자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실제로 얼마를 받아왔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돌려준 돈이 6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돈은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천을 대가로 준 돈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밝힐 내용은 이겁니다. S일보라고 경북 안동에 있는 언론사 사장이 명태균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래한국연구소 대구 경북 지사를 설립하는 대가였다 또는 뭐 계약금이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그 당시에 안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아마 당대표고 이러면 엄청 영향력이 있던 시절에 안동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 대가로 명태균 대표가 한 3천 정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 돈을 빌려줬던 그 S일보 사장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난 뒤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만들어서 창원지검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오늘 오후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노영희 변호사 있습니다. 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으면 이게 사기죄가 됩니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차용증 썼으니까 전혀 문제 안 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기죄가 되는 그 관련된 내용은 그 채무 변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용증이라고 하는 걸 형식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쓴 사람이 그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고했다거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들 전부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의사는 뭐 있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의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차용증 썼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거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지금 말씀하신 상황 관련해 가지고 채무 변제 능력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가 정당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능력 같은 것들은 정당하지 않았었고 제대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기죄로 고소가 정말 들어간다면 실제는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지적할 부분이 있어요. 짐팀즈라는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정계현 대표 왜 이렇게 유능합니까? 무능해야 재미있는데 이렇게 댓글 다셨는데 네. 맞아요. 저는 별로 안 유능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었는데 농담입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네, 뭔가 하면은 우리가 명태균 씨가 공천 브로커고 여론조사 브로커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살짝 놓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그들은 공천 대가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줬는가라는 이유. 요게 제일 자꾸 빠뜨리면 안 돼요. 또 금방 우리 노 변호사가 이야기했는데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명태균 씨에게 돈을 빌려줬는가? 그렇죠. 명태균 씨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게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는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는가까지 우리가 좀 더 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돈을 못 받았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이준석 대표나 그 당대표 또 내지는 그 국민의힘에 그 관련된 수많은 쟁쟁한 사람들이 다 이 연구소하고 계속해서 연결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기죄, 방조범, 공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권에 개입해서 뭔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거나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빌려줬는데 실제로 주기도 하면서 차용증은 안 되면 돌려받기로 했으니까 조건부로 돈을 던져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왕에 뭐 다 말해요, 돈이 그냥. 오간 내용 설명드리면요. 어떤 사람은 명태균에게 5천만 원을 줬다 또는 빌려줬다. 근데 알고 보니까 1,000만 원밖에 못 돌려받았어요. 직접 연락을 해서 돈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돈 다 받았대. 다 돌려받았대. 실제 못 받고 돈 다 돌려받았대. 혹시 이게 수사 들어오면 큰일 날까 싶어서.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결국 명태균이 지고 있는 부채를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야, 명사장님.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다. 아니 그래서 이거 뭐 이런 거 하면 공익보상금 이런 걸 주는 거 아니야. 본인의 부채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탕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픈 현실이다. 돈을 빌려주고 또는 돈을 뭔가 목적을 가지고 던져주고도 이것을 못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 그 현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명태균 씨가 특정 여성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다녀요. 오빠가 다 해결해 줄까요? 이런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틀고 다니면서 봐, 이 목소리 들으면 내가 공천 다 해줄 수 있겠지? 이런 이야기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가정하다면 이 채무 변제 문제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정도 변제 못하겠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물론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추론입니다만은. 네. 사실 지금 우리 이제 정계환 대표가 뭐 싱크를 틀어준다거나 뭘 증거를 보여주면서 문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우리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가지고 이 증거들을 가지고서 사실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계현 대표에게
증거 대보세요라고 말한다면 증거를 댈 수 있는 용의도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 이것이 명예훼손으로 걸려가지고 아 이거 명예훼손이 법원에 아니죠. 가게 되면 법정에서는 당연히 밝혀야 되고요. 아, 그 이상한 건 법정- 지금 명예훼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익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떠들썩하고 있고 예. 모든 기사들이나 방송에서 계속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겠습니까? 자, 저희들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 이유는 그래도 익명성을 좀 보장해주고 실체적인 진실에 그렇죠. 접근할 수 있도록 스피커가 좀 나서고 있다는 또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녹취나 또는 본인의 음성, 얼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분들 확인 좀 해주시면 되고, 어저께 저희들이 명태균 허경영 사진을 보도하고 나서 오늘 또 한종이 신문에서 인용도 했고 저 한 인터넷 신문에서도 인용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이 허황한 무엇을 가지고 훔쳐와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똥딱지 신문. 아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우리가 농담 반 진담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대통령 후보 그리고 당대표,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서 쓴 돈이 대구, 경북, 경남 출마 예정자들 또는 뭔가 이권을 바라던 사람들한테 돈을, 제가 그냥 시장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수바리를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다 써놓고는 거기에 김영선 공천으로 주고, 또 오늘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경남도지사 박안수 경남도지사도 갑자기 의창구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2년 만에 도지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크로비스타 가서 직접 여사와 대면하고 난 뒤에 윤한홍, 친윤 중에 친윤, 그리고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이 과정, 다른 사람 다 돈 수바리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고, 허장성세 명태균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공천도 못 받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돼 있으니까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한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어떤 놈이 더 잘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명태균에게 뒷수발한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노른자와 같은 정말로 영양가 있는 것들은 서울에 있는 날고 긴 사람들이 다 먹은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제 경남도지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 첨언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박안수 지금 지사를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박안수 지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강혜경 씨나 뭐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본인과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그 시점이 맞지 않는다. 자신은 2016년인가 뭐 그때 한번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인가 한번 자기가 이제 서울에 가서 대통령을 만난 적은 있다. 2018년이 아니죠? 2021년이겠죠? 2022년 8월인가? 예. 아니 근데 본인은 이제 그 경남도지사 측에서 연락이 온 거는 그 당시는 2020 제가 연도 좀 헷갈리는데 1년 아니면 2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8월이었다. 8월이면 1년이어야 되죠. 네, 8월에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검찰총장이 네. 이제 대통령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본인에게 만남을 한번 요청을 했었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래서 아크로비스타를 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사는 없었다. 그냥 그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한 2-3시간을 독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러면 대선 이후입니까? 대선 전입니까? 대선 대선 전이죠. 전에. 대선 전에 갔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가 대선 나가야 되니까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해서 본인을 불렀던 것이지. 예. 본인이 공천과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쪽에 간 게 아니었다. 이 주장을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예, 있죠. 그렇게 예.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반팔 같은 걸 입고 있는 사진 같은 게 있으면 봐라. 날짜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 달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안 맞는 것이다. 이제 이런 반론을 저한테 좀 해왔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요것도 질문을 좀 저는 드리면, 동의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예. 2021년 8월이면은 갑을 관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의리예요. 창원시장을 찾아가야지. 창원시장 보고 아크라비스타로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2021년 7월 30일에 입당을 하게 돼요. 네, 입당을 네, 하고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되는 8월 초순 예, 어느 시점에 본인에게 만남을 요청해 와서 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만났다. 그렇다면 그것은 본인이 더 아까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이 더 그 당시 네. 입장에서는 이 정치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쉬울 게 사실은 당연히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완수 지사 입장에서 뭐 공천 때문에 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저에게 펼치더라고요. 그 노인 변호사 그 녹취해놨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명태균의 이야기와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완수와 함께 동행했던 또는 데리고 갔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시점이 실제로 2021년 8월 그러면 검찰총장으로 자 당내 경선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때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명태균 대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격하러 나오거나 아니면 아닌 대로 뭐 결론을 내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럼 명태균 씨의 주장은 뭔데요? 명태균은 아무 말을 하지 않죠. 이 내용이 취재되고 본인의 녹취 내용의 일부가 있고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또는 차를 몰았던 또는 그 내용을 들었던 다수의 제보자가 간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추론해 보면 이렇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2022년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에 당선된 시절이라든가 이런 시점에서 명태균 씨가 박완수 후보를 후보도 아니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을 데리고 아크로비스타를 가서 충성맹세를 냈다. 요게 이제 스토리가 맞아지는 거죠. 그 내용은 윤한홍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네. 창원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전에 만났다고 하면 이제 따져봅시다. 누가 맞는지 아닌지는 길고 짧은 것은 누구 말 맞다나 대봐야 안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서요. 아니, 저보고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오더라고요. 정정을 해달라. 네. 그럼 정정 해주세요. 정정을 이제 그런 요청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정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는데요. 더 큰 얘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번에 이런 얘기 왔습니다. 혹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 아니냐라고 더불어민주당의 박현택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은 강혜경 정인이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태균 대표와 장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과 관련된 내용 했던 게 있습니다. 잠시 속보 말씀드리면 자 강혜경 씨가 지금 창원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후 6시쯤에는 조사가 끝나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로 글 주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데 이런 내용 먼저 알고 함께 공유하자고 주셨고요. 오늘 강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하는 영상 JTBC가 보도했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고 나서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조사입니까? 오늘 5번째. 5번째. 오늘은 뭘 조사한다던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 김건희한테 받아주겠다고 한 거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격려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명 씨의 주장이 왜 바뀐 거예요? 저기 공주방으로 감사합니다. 자, 저렇게 이제 출석했고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함께 동행했던 분이 누굽니까? 네, 그분은 이동혁 변호사님이시고요. 예, 예. 사실은 제가 안 그래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었는데 21일 날 법사위 국감 10시까지 강혜경 씨가 강행군 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22일 날 그래서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 7시 반부터 잡아놓았던 인터뷰도 못하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22일 날 그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소환조사에 응해달라고. 근데 그것도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오라고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응급실까지 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강혜경 씨가 본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석하는 것으로 이제 오후에 연락받고 알았다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강혜경 씨를 혼자서 그곳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에 지금 제1호 보호 제보자로 저희가 보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담 변호사님인 이동혁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입회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10시경에 만나가지고 아까 좀 전에 지금 그 마스크 쓰고 같이 옆에 계시던 분이 그 변호사님인데 같이 가셨고요.
강혜경 씨가 처음에는 본인이 그 저렇게 이제 그 브리핑하거나 기자님들한테 말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제 명태균 씨가 CBS 한판승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 그 김영선 공천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이 그 뭐 선거 여론조사 대신 해주고 공천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거짓말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강혜경 씨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터뷰를 한 거를 보고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분노를 사실은 더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자분들에게 그 당시 상황을 말했던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계속해서 그 이동혁 변호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좀 조사를 받으시기를 원했는데 강혜경 씨가 나는 상원지검을 믿는다. 나는 그냥 들어가서 나 혼자 조사 받겠다라고 해서 혼자 들어갔고요. 지금 8시 50분이 될 때까지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 변호사님도 지금까지 거기서 같이 지키고 있고요. 남편분하고 같이 거기서 강혜경 씨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저희들께 전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방송 앞으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 하나님 늘 오셔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응원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캐리님께서는 저에 대한 이 평가를 했는데 뭐 좋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쨌든 곰돌이처럼 생겼는데 아주 예리하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정의롭고 똑똑하심 사람들이 몰라봐서 그렇지 라고 하시면서 스픽스 응원해 주시는 김종학님 그리고 온유인내님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실시간 방송을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국내외에서 공유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그리고 독일까지 많은 분들이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스픽스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실제로 명태균 대표가 어느 정도의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자, 사기꾼이라고 하면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브로커라고 칭하면 설명이 쉬울지도 모르지만 왜 이렇게 거물급 인사들과 함께 정치를 논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또 영향력까지 막강하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박균택 의원이 어떻게 질문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일본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외교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을 해서 그게 국정 수행하는데 반영이 됐던 사례들 혹시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출장 관계 3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 정도로 얘기하고 강희경 정의는 실제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명태균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동북아 벨트에서 일본과 한국이 화폐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요. 깜짝 놀랐는데요. 그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을 보면 지금 세계를 블록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큰 통대지를 불에 꽂고 있죠. 그래서 6년 전에 펜스 부통령 허드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내가 그 영문으로 된 거 다 번역해서 다 김영선 의원하고 다 나눠줬어요. 제발 보라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일본, 우리나라, 대만이 동북아 경제 벨트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경제 구조나 이런 걸 다 보시면 알아요. 채권 발행할 여러 가지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폐를 같이 쓰게 되면요. 10년 안에 우리가 다 먹어요. 자, 일단 저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혹합니까? 아니면 이거 뭐야? 이렇게 반문을 합니까? 혹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인들 수준이 낮아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국제경제라든가 특히 경제 파트에 약하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 들으면 혹하는데 저는 이 명태균 씨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주워서 들은 개똥철학 같은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혼자 55분 동안 하는 분 아닙니까? 그죠?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66년도에 나왔던 우리 IBRD 아시아개발은행 이야기에서 일본 쪽에서 미국에다가 로비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이제 DJ 정부 때 우리 일본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그때도 또 일본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일본 중심의 EU, 아시아판 EU 이야기인데 이미 30년 전에 결론 난 이야기고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라든가 MB 정부 때에도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다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또는 특이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저 발언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할 이 내용은 좀 더 놀라운데요. 자,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해저터널을 만들어보자라는 이야기도 본인이 유명 정치인에게, 이름은 제가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유명 정치인에게 직접 제안을 하고 상당히 호응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대마도까지 145km, 150km 뚫어야 돼요. 일본에서 150km 뚫어가 터널 만들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왜? 대마도에 우리나라가 죽창도로 나가기 전에 86만 명이 갔습니다. 조국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대마도에 그만큼 많이 가서 이제 다시 이제 해서 많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은 섬이 10,000개나 됩니다. 대마도는요, 국방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그거 하나, 경제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많이 경제 규모를 키워서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중앙에서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일본 대마도까지 42km니까 공사 2년에서 2년 반이면 나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죠. 우리나라 사람 땅 사죠. 우리 사람이 판매하죠. 우리가 그거 하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 도시가 되겠네, 뭐. 아니, 저 내용 들으면서 노영 변호사 좀 뭐 웃고 계신데 저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진짜 황당하다. 저는 진짜 사실 명태균 씨를 저는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씀은 조심하셔야 돼요. 좋아한다 이러면 또 노희 변호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을 좋아한다 이 말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자, 신박합니다. 대마도에 한국인들 많이 가가지고 대마도 땅사가 우리나라가 되자. 그리고 대마도에 이제 도지사가 나온다. 네, 국적법 이런 걸 무시하는 모양이죠. 국적법이라든가 선거법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하시고 거겠죠. 제가 3총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새로 만들어줬어. 명태균, 진중권, 윤석열 대통령. 이 세 사람이 보니까 3총사야 그냥. 왜요? 주워들은 이야기 그걸 따뜻하게 이야기해가지고 혼자 뭐 멋있게 이야기하는 걸로는 세 사람이 3총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근데 어쨌든 저는 저분을 아까 좋아한다고 하는 거는 참 저분이 참 특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감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명태균 씨가 사실은 좀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또 솔직히 저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아까 혹했던 정치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수준의 정치인들이 진짜 많아요. 절반은 그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저분 때문에 저 동네와 그동안의 그 국민의힘의 그 여러 가지 선거나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뭐 좀 문제가 생겼었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두 분 말씀에 제가 동의하면서 그래도 해안이 있다. 아, 저런 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제가 갑자기 웃는 이유는 박기영 교수가 저보고도 비슷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저 정도 이 논리 구성을 할 수 없고요. 제가 참고로 동북아 국제관계 전공을 박사학위까지 수료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정치인들과 고담 준론을 나누었다. 제대로 된 논쟁도 하고 제안도 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하여튼간 이분은 정말 특이한 게 예컨대 허경영 씨 얘기도 사실 오늘도 계속 활성화 됐잖아요. 이분이 허경영을 5%로 이제 여론조사 만들어주고 허경영을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오게 해서 이재명을 대신 공격하게 하자. 이제 이런 전략을 짜가지고 사실은
그 뭐 좀 하늘궁을 막 드나들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었다는 얘기잖아요. 호영호제를 했대요. 호영호제했다 예. 그러고 막 서울까지 이제 가는 와중에 힘들면 거기 들러서 쉬기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고 뭐 여러 번 잤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데 실질적으로는 0. 뭐 얼마나 0.83%를 득표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 시절에 명태균 씨가 허경영 씨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5%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격하게 하자. 홍준표 후보를 하태경 후보가 대신 공격하게 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것들이 지금 머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뭘 올려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이걸 한번 좀 어떻게 만들어보자. 저는 이 사람의 그 일관적인 그 패턴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을 나만 보는지 아니면은 그쪽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못 보는 건지 그게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저런 걸 가지고 먹히도록 그러니까요. 작업을 하고 그것이 실제 통용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제가 금방 말씀드려요. 비슷한 사람에게 설명했으니까 이게 먹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협지, 삼국지, 그다음에 독과와 이하스, 대망 이런 거 좀 과잉되게 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분이 대단한 건 있어요. 겁이 없어요 보니까.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으면 집단적인 토론을 하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전략을 짜는데 이분은 자기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그 유력자한테 바로 달라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유력자도 어쨌든 간에 사고 체계라든가 이 평소에 이제 개똥 철학이 중심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참모들의 의견 듣는 것보다 그럴듯한 이야기들은 확 꽂혀버리는 거야. 바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게 저는 이른바 이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저기 뭡니까 장림무사, 안전병이 주술사, 그 다음에 역으로 명태균 씨에게는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좀 속된 표현이면 짝짝꿍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저는 뭐 그것이 예지력이든 통찰력이든 아니면은 상대를 설득하는 일종의 기술이든 뭐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오늘 명태균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서 한번 만나자 이야기하자. 최초 인터뷰는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 많은 언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정말로 불편하면 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저도 통첩을 했습니다. 저는 만나야 합니다. 최후 통첩. 예? 최후 통첩이에요? 예, 뭐 최후 통첩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되고 제가 보내는 문자는 읽고는 있던데 저는 굉장히 균형감 있게 이 문제를 좀 다루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이 하고 사법부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의 공간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제가 하고 하나 있고요. 보태고 싶은 예. 게 명태균 씨 같은 저 정도의 적극성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황당하지만 아이디어가 많아요. 저런 분이 이 기본 공부를 했더라면 더 탁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상력도 있고. 제가 역전용사들 비하인드 또는 번외 역전용사들 하면 정말 할 이야기가 많죠. 네네네. 저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누구를 만났고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사생활의 영역이고 한편으로는 그 인생 전반의 과정이 정말로 안타깝구나. 정말로 죽기 살기로 살았구나.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구나. 타고난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참 번외로 방송을 할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해저터널과 관련된 얘기도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먹혔고 통용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 방식을 검토까지 해야 한다고 본인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우하는 분들에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저터널 얘기입니다.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SLB예요. 잠수함이 어디로 빠져요? 동해로에서 저 오후축구로 해가고 빠져갖고 태평양에서 쫙 도열해서 바로 미국 본토로 쏴버리면 미국도 참 어렵죠. 예, 그래서 거기가 뚫린 데가 그거 하나예요. 중국은 지리적 위치가 여러 개에서 남중국 해갖고 미국이 칠함대 다 포위돼 있습니다. 대만 그 앞에 금문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그러면 대마도 뒤로는 뭐 일본 영해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일본 영해에 들어가면 일본 애들 가만히 있겠어요? 해군이? 자, 바레만에 가면 예? 그거 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잠수함 기지 다 만들어놨잖아요. 걔들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태안해협하고 동해로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 해저터널 만들면 지나가는 잠수함 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진 다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막을 잘못 이제 쳐놨는데 대한해협을 대한해협, 빠져나간다. 예. 그러면 대한해협에서 자, 해저에 터널을 뚫어 놓으면 거기에서 공해상으로 나가는 잠수함들 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방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노영 변호사 좀 들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나쁜 말은 아니죠. 만약에 저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정말 그런 걸 해낼 능력이 있으면은 저도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되게 황당무계하게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저만 혼자 황당무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말에 놀아놨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아니, 제가 황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에 있으면 되는데 왜 서해에 있다가 쓸데없이 남해에 있는 대한해협을 거쳐가 동해로 가서 미국한테 잠수하면서 미사일 쏩니까? 북한도 동해가 있어요. 동해에서 바로 쏘면 되지. 자, 아니 이제 그 말은 이제 논리적으로 저것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보다는 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저런 나름의 식견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명도사, 명박사, 명도사는 아니죠. 명박사에 대한 실력을 보고 황당하다 그러나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은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되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수사의 내용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자, 소환하면 꼭 구속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직감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소환을 한다라고 하면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이 명태균 씨 주변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검찰이 여러 번 이제 하면서 명태균 씨가 쏟아내고 있는 그 뭐 2,000장, 200장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현실적으로 오늘 사실은 강혜경 씨를 불러가지고 이 검찰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하나 여쭤보려다가 좀 놓쳤는데 혹시 지난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해저터널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해저터널은 원래 이제 전남에서 뭐 제주도로 이렇게 해저터널 만들자라는 이야기는 뭐 있었고 또 일본 부산을 연결해보자라는 것은 해저광 케이블과 함께 실제로 이제 물동이 이루어지는 해저터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죠.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 예. 쪽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해저터널을 뚫자라는 이야기는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 아이디어를 이제 내놓고 본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릴 때는 썼다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명태균 씨가 사기꾼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명태균 씨도 지금 본인이 그런 말 듣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고 그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이 명태균 씨, 그러한 특성을 가진 명태균 씨하고 정말로 이 국민의힘에 내놓으라 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무슨 관련을 가졌는지, 또 내지는 뭐 공천과 관련된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또 대통령과 그 대통령 부인이 사실은 이 사람과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달래려고 하는,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이제 부인이 뭔가 달래려고 했던가 보다. 그러니까 뭔가 달래야만 했던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있었던 건지, 사실 이런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검찰 수사가 하나 우려가 되는 게요. 지금 이 강혜경 씨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정치자금법 횡령 사기 이런 점인데, 이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이른바 김영선 씨 월급 세비 반띵한 거, 그 다음에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출마하고 난 이후에 영수증 증빙 문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석열 관련 여론조사를 해주고 정치자금 돈을 안 받았다라는 것이 의혹이 있다. 이거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나 이런 거 하면서 금방 말씀드렸던 대선 때의 수사 자료라든가 그런 뭐 이 하드 이런 것들을 혹시나 검찰이 어디 막 숨겨버리거나 이러면 어떨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좀 됩니다. 자, 명태균이 이제 거래를 할 가능성 상당히 높겠죠. 지금도 본인이 조금 더 나가면 다 까버리겠다고 하고 한 달 안에 하야 또는 퇴진, 네네. 탄핵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보도됐던 것과 훨씬 더 폭발력이 있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워낙 사변적인 주변부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퍼즐 맞추기를 복잡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결국 본질은 공천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이 받았다. 그렇죠. 그렇죠. 요거 놓치면 안 되고 두 그렇죠. 번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어떻느냐라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실제로 컷오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어느 순간에 뒤집어졌는데 이것도 녹취 내용을 확인해보니 명태균은 밤 12시 반에 여사님을 설득해서 결국 바꿨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온 걸로 보면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개입했다라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이것은 지금 검찰에서 손을 안 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창원지검 지검장인 정유미 검사장이 엄청나게 유명한 친윤파 검사장입니다. 그분이 그 뭐 이프로스에 계속해서 올린 글이나 이런 댓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얼마나 충성을 맹세했었는지 사실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검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이고요. 이번에 국감 법사위에서 국감할 때도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명태균 씨를 치면서 오히려 명태균 씨가 지금 저는 대통령이나 그 부인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사실은 뭐 공격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물귀신 작전처럼 그 김건희 여사를 계속 끌고 들어간다고 지금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사실은 은근히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거를 검찰이나 대통령실에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 강혜경 씨를 불러가지고 명태균 씨의 PC나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는 미명하에 혹시라도 명태균 씨 입을 다물게 하려고 뭔가 조금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 부부를 암묵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해 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김건희 씨 고소했죠? 수사했던 네. 부장까지 탄핵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조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면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여진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른바 이제 입틀막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사 과정이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를 하고 있고 반드시 수사가 핵심적인 의혹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변방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김영선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냐. 왜 김영선은 소환을 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될 거 아니냐. 김영선 압수수색 왜 안 하느냐. 이것도 검찰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뭔가 수사를 조정하고 있다 또는 조절하고 있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나쁜 사람이 김영선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감장에서도 여러분들 그 김영선 전 의원의 목소리 들었잖아요. 또 저희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 김영선 전 의원도 이 공천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당선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실제 본인이 선거 보전 비용으로 받은 돈을 투명하게 쓰지 않고 제대로 지금 인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뭐 6천만 원씩 낸 그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돈을 조금 잘못 쓴 의혹이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5선 국회의원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본인이 공적인 그런 그 신분에 맞게끔 책임을 지고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한 결재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고 또 그 뭐 수사기관에 이런 데서는 그 사람을 소환도 하지 않고 저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김영선 의원이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비난과 비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짜로 국회의원이 돼놓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돈은 명태균이 다 수고를 해서 치렀는데 여기에 대한 본인의 반환 또는 그 빚을 갚아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수없이 많은 자금이 누군가로부터 흘러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마지막에 강혜경 공익제보자한테 덤티기를 씌우고 너가 대신 사법처리 받아라. 이 말은 꼭 감옥에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본인은 숨어버리고 현재는 전화도 되지 않는 잠적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선 봐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김영선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모른다? 혹시 검찰이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혹시라도 나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김영선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까?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